안녕하세요. 국민일보 기자이자 공연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장지영입니다. 요즘 전 세계에서 한류가 인기입니다. K-팝을 비롯해 방송, 영화, 게임, 음식 등이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2019년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에 이어 2020년 아카데미 4개 부문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과 함께 빌보드 핫백 차트 1위를 기록하는 등 BTS에 대한 국제적인 열광은 한류의 높은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뮤지컬의 경우는 어떨까요? 한국 뮤지컬도 뮤지컬의 본고장인 미국 브로드웨이나 영국 웨스트엔드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2000년대 한국 뮤지컬의 해외 진출이 시작돼 2010년대에 활발해지면서 뮤지컬 한류, K-뮤지컬이란 용어도 일반화됐습니다. 아이돌 캐스팅에 따른 K-팝의 부산물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눈에 띄는 성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뮤지컬의 가능성을 따져보기 위해 현재 위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 뮤지컬이 꾸준히 진출해온 일본과 중국으로 각각 나눠 짚어본 뒤 팬데믹 이후 온라인 공연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해외 진출이 시작된 양상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본에서 한국 뮤지컬이 처음 소개된 것은 2001년 극단 학전의 지하철 1호선입니다. 일본 국제교류기금의 초청으로 공연돼 호평을 받았습니다. 신시 컴퍼니의 라이선스 뮤지컬 갬블러는 일본 창가학회 초청으로 2002년 13개 도시, 2005년 8개 도시 투어를 가졌습니다. 신시는 각각 공연 횟수에 따른 개런티를 받았습니다. 2006년 2월 한국의 창작 뮤지컬이 처음으로 일본에 소개됐습니다. 드라마 겨울연가를 토대로 한 동명 뮤지컬이었는데요. 드라마를 연출한 윤석호 PD가 제작한 것으로 처음부터 한국이 아닌 일본 관객을 대상으로 제작했습니다. 일본에서 2003년 동명 드라마가 히트한 뒤 나온 뮤지컬 겨울연가는 관객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작품은 한류 드라마를 뮤지컬로 제작함으로써 한류 콘텐츠의 효과적인 이용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뮤지컬 겨울연가는 드라마 제작사가 주도한 것으로 한국 뮤지컬계는 아직 뮤지컬 한류까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즈음 한국 뮤지컬계에서 주목할 만한 도전이 나오게 됩니다. 오디 컴퍼니가 2006년 지킬 앤 하이드, 2007년 맨 오브 라만차 등 두 편의 라이선스 뮤지컬을 일본에 선보인 것입니다. 앞서 지하철 1호선이나 갬블러가 개런티를 받고 공연했던 것과 달리 지킬 앤 하이드와 라만차의 사나이는 오디가 일본에 직접 진출한 경우인데요. 아쉽게도 시장에 대한 철저한 준비 없이 간 탓에 수익은 마이너스였습니다. 주역인 조승우가 당시 일본에서 한류 스타가 아니었던 것도 하나의 이유로 꼽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연을 본 일본 관객들에게 한국 뮤지컬에 대한 이질감을 없애는 한편 한국 배우들의 매력을 알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어 한국의 소극장 창작 뮤지컬이 일본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 사례가 잇따라 등장했습니다. 2007년 PMC의 창작 뮤지컬 달고나가 아뮤즈에 팔렸는데요. 일본에서 라무네라는 제목으로 무대에 오른 이 작품은 7, 80년대 한국 상황을 일본의 6, 70년대로 바꾸고 노래 역시 일본 가요로 대체했습니다. 2008년엔 한국 소극장 창작 뮤지컬의 대표작이죠. 사랑은 비를 타고가 일본의 대형 제작사인 도호에서 공연됐습니다. 라무네가 원작을 많이 각색한 것과 달리 사랑은 비를 타고는 원작 그대로 공연됐습니다. 사비타는 이후 2년 간격으로 3차례 재공연됐습니다. 일본에서 뮤지컬 한류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2010년부터입니다. 당시 서울에서 동방신기 출신의 김준수가 출연한 뮤지컬 모차르트가 그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동방신기와 당시 소속사이던 SM 엔터테인먼트의 분쟁 끝에 김준수, 박유천, 김재중은 JYJ를 결성했습니다. 하지만 SM의 영향력 때문에
이들은 당시 한국과 일본 무대에 서지 못했었는데요. 따라서 모차르트는 아시아권에 강력한 팬덤을 형성하고 있던 동방신기 팬들에게 김준수를 실제로 볼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습니다. 당시 수많은 일본 팬들이 모차르트를 보러 서울에 오는 것을 보고 한국 뮤지컬 제작사들은 해외 팬에게 인기 있는 K-팝 스타를 앞다퉈 캐스팅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공연 기획사들이 한국 뮤지컬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이 즈음입니다. 한류 붐이 드라마에서 K-팝까지 확산되며 팬층이 넓어진 데다 한국으로 뮤지컬을 보러 가는 일본 팬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국 공연 기획사 입장에서도 규모가 큰 일본 시장을 개척해 매출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일본 뮤지컬 시장은 미국, 영국에 이어 전 세계 세 번째 규모인데요. 2018년 기준으로 700억 엔, 즉 한국 돈으로는 약 7,50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같은 시기 한국이 3,500억 원이니까 2배 이상이죠. 결국 한일 양국 공연계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2011년부터 뮤지컬 한류가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일본 진출 유형을 보면 제작 방식에 따라 한국 회사가 홍보부터 마케팅까지 전부 관할하는 방식, 한국 회사는 개런티 또는 로열티만 받고 일본 제작사가 마케팅을 모두 책임지는 방식,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제작사가 공동으로 투자와 마케팅을 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011년 대형 제작사 쇼치쿠가 한국 창작 뮤지컬 궁과 미녀는 괴로워를 초청 방식으로 공연했는데요. 궁은 동명 드라마의 제작사인 그룹8가 2010년 한국에서 초연한 작품으로 동방신기의 윤호가 왕세자로 출연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2012년에는 일본에 진출한 한국 뮤지컬이 7편으로 증가한 데 이어 아뮤즈가 2013년 4월부터 9개월간 전용 극장에서 한국 창작 뮤지컬을 9편 연속 공연하기로 결정하는 등 뮤지컬 한류의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실제로 2013년에는 일본에서 공연된 한국 뮤지컬이 무려 18편이나 됐습니다. 이들 작품은 대부분 한국 버전을 그대로 선보이는 방식이었는데요. 하지만 한류 스타 마케팅에 기대지 않는 작품들의 입단 흥행 실패, K-팝 스타가 출연할 경우 지나치게 높은 티켓 가격 등이 문제가 되면서 일본에서 뮤지컬 한류의 거품도 점차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카페인, 총각내 야채가게, 김종욱 찾기, 런투유 등 한국 창작 뮤지컬 8편을 연속 선보인 아뮤즈 프로젝트가 대규모 적자로 끝난 데 이어 한일 양국의 정치적 관계까지 나빠지면서 한류 뮤지컬에 대한 관심은 한일 양국에서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2014년 일본에 진출한 한국 뮤지컬은 10편으로 줄었고 2015년에는 5편으로 더 줄었습니다. 물론 스타 마케팅과 작품의 완성도가 조화를 이룬 경우도 있었습니다. 2012년 잭 더 리퍼와 2013년 삼총사가 대표적입니다. 라이선스 뮤지컬인 두 작품은 완성도가 높은 데다 실력 있는 아이돌 스타 및 관록 있는 뮤지컬 배우의 조합을 앞세워 흥행과 비평 모두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 일본의 라이선스 판매된 뮤지컬 가운데 빨래는 일본 뮤지컬 전문지가 뽑은 2012년 뮤지컬 베스트 10 중 6위의 이름을 올리는 등 한국 뮤지컬 가운데 작품성 면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작품은 2015년 일본 전역에서 투어 공연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일부의 성공 사례에도 불구하고 2010년대 전반은 전체적으로 뮤지컬 한류에 거품이 끼어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거품이 빠지면서 2010년대 중반부터 오히려 일본에서 뮤지컬 한류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K-팝 스타 팬에게만 의존하는 것을 넘어 작품성으로 인정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2014년부터 한국 창작 뮤지컬이 꾸준히 라이선스 형태로 공연돼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공연된 작품들을 보면 2014년 셜록 홈즈 앤더슨가의 비밀, 블랙 메리 포핀스, 2015년 셜록 홈즈 블러디 메리, 2016년 김종욱 찾기, 2017년 빈센트, 2018년 마이 버킷리스트, 2019년 스모크 토마토씨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들 작품은 도쿄만이 아니라 여러 도시에서 투어 공연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김종욱 찾기, 마이 버킷리스트, 블랙 메리 포핀스는 여러 차례 재공연되었습니다. 특히 2016년 프랑켄슈타인을 시작으로 2018년 마타하리, 마리 앙투아네트, 2019년 웃는 남자 등 대형 창작 뮤지컬이 일본에서 라이선스로 선보여졌습니다. 1000석 이상인 대극장 뮤지컬의 라이선스 공연은 의미가 큽니다. 로열티가 적고 일본 언론의 주목을 받기 어려운 소극장 뮤지컬과는 확연히 다른 대접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들 대극장 뮤지컬은 모두 일본의 대형 회사가 제작하고 스타 배우들이 출연한 만큼 높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편 K-팝 아이돌들을 기용해 도쿄나 오사카에서 소극장을 대관해 공연하는 한국 뮤지컬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K-팝 스타들의 팬층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스웨이브는 이런 공연을 선보이고 있는 대표적 회사입니다. 중국에서 처음으로 공연된 한국 뮤지컬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2001년 극단 학전의 지하철 1호선입니다. 중국 작가 유하의 추천으로 베이징에서 공연돼 호평받았습니다. 이후 2004년 서울예술단의 로미오와 줄리엣과 2007-2008년의 공길전, 그리고 2008년 PMC의 대장금이 상하이와 베이징 무대에 올랐는데요. 이들 작품은 양국 문화 교류 차원에서 초청된 것으로 짧게 공연됐습니다. 한국 뮤지컬의 중국 진출은 CJ ENM이 사실상 물꼬를 트고 오랫동안 토대를 닦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CJ ENM은 2004년 말 중국 공연 사업 진출의 창구로서 중국 대외문화집단공사와 파트너십을 맺었는데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는 대부분의 공연장이 국가 소유이며 이들을 관리하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 회사 단독으로는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 대외문화집단공사만 보더라도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도시에 수십여 개 공연장을 보유한 체인을 산하에 두고 있습니다. CJ ENM은 중국 대외문화집단공사와 2007년 뮤지컬 맘마미아 영국 투어팀의 베이징 상하이 공연을 공동 주최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중국 대외문화집단공사 그리고 중국 최대 미디어 그룹인 상하이 동방미디어유한공사와 함께 아주연창 문화발전유한공사라는 합자 회사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의 뮤지컬들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연창은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중국 버전의 맘마미아, 2012년부터 2013년 사이에 중국 버전의 캐츠 투어를 개최했습니다. 아주연창은 한국 창작 뮤지컬의 중국 버전도 만들었습니다. 김종욱 찾기가 한국 창작 뮤지컬로는 처음 라이선스가 판매돼 2013년 상하이 모리와 극장에서 5개월간 첫사랑 찾기란 제목으로 160회 공연됐습니다. 당시 중국 설정에 맞는 각색을 통해 로맨틱 코미디 뮤지컬의 재미를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2014년, 2015년 6개 도시에서 앙코르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한국 창작 뮤지컬의 첫 진출작으로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김종욱 찾기에 이어 제작사 라이브의 총각내 야채가게가 두 번째로 라이선스 판매돼 2014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5개 도시에서 무대에 올랐습니다. 총각내 야채가게는 일본, 중국의 라이선스를 모두 판 첫 번째 뮤지컬이 됐으며 2015년, 2019년에도 재공연됐습니다. CJ ENM은 2015년부터는 아주연창을 청산하고 독립적으로 중국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상하이 동방미디어유한공사와 손잡고 2016년 뮤지컬 스릴미의 중국 버전을 제작했습니다. 또 오디 컴퍼니와 손잡고 2017년 한국이 기획한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를 선보였습니다. 다만 CJ ENM은 지킬 앤 하이드를 끝으로 중국 공연 사업에서 사실상 손을 뗐습니다. 하지만 이즈음 중국의 여러 제작사들과 한국 제작사들의 협업 및 교류가 본격화됐습니다. 한국 중소형 창작 뮤지컬의 경쟁력이 높아진 동시에 중국의 중소형 뮤지컬 시장의 성장이 맞물렸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은 한국 뮤지컬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수익성 여부를 가장 중시하는 일본과 달리 다소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 회사인 일본 뮤지컬 제작사와 달리 중국 제작사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인 경우가 많아서입니다.
그래서 아직 뮤지컬이 낯선 중국 관객들에게 한국 작품이 좀 더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다는 점과 함께 한국 뮤지컬계와의 교류를 통해 그동안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싶어하는 만큼 한국 라이선스 뮤지컬을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사드 사태로 인한 한한령이 한국 뮤지컬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뮤지컬 빨래는 중국 측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뒤 2016년 한국 버전의 투어를 먼저 선보였습니다. 1월 상하이에서 처음 선보인 이후 8월부터 10월 사이에 5개 도시 6개 공연장에서 투어가 예정됐었는데요. 상하이에 이어 두 번째 투어 장소인 베이징에서 공연이 중도에 막을 내렸습니다. 당시 중국 측 제작사가 한류와 관련해 홍보 및 마케팅이 쉽지 않은 현지 상황을 언급하며 투어 중단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중국 진출을 노리던 한국 뮤지컬 제작사들은 대부분 계획을 취소하거나 뒤로 미뤘습니다. 그해 10월 상하이에서 예정됐던 K-뮤지컬 로드쇼의 경우 공연장 변경이 이루어지는 등 우여곡절 끝에 성사됐습니다. K-뮤지컬 로드쇼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공연 프로듀서 협회가 한국 뮤지컬의 중국 진출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기획된 것인데요. 그해 영웅, 구름빵, 셜록 홈즈 앤더슨가의 비밀, 마타하리 등 8편의 쇼케이스가 선보여졌습니다. 그런데 2016년 말 PMC가 라이선스를 수출한 뮤지컬 난쟁이들은 상하이에서 특별한 문제 없이 공연됐습니다. 한국 프로덕션이 아니라 중국 프로덕션이기 때문에 한한령의 타겟에서 벗어난 거죠. 그리고 2017년부터 중국이 제작하는 한국 라이선스 뮤지컬이 잇따라 올라가게 됩니다. 난쟁이들 재공연과 함께 마이 버킷리스트, 빈센트 반 고흐, 빨래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다만 이 두 세 작품은 한국 창작 뮤지컬이라는 것을 굳이 강조하지 않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한한령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에서 한국 라이선스 뮤지컬은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한국예술경영지원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개, 2014년 3개, 2016년 4개, 2017년 5개, 2018년 8개, 2019년 11개 작품이 중국에서 공연됐습니다. 특히 마이 버킷리스트와 라흐마니노프는 각각 3년째, 2년째이던 2019년엔 20개와 11개 도시 극장에서 개막하며 중국 내부 시장을 확대하는 의미 있는 역할을 해냈습니다. 이와 비교해 한국 뮤지컬의 중국 오리지널 투어 공연은 많지 않았습니다. 2012년 2개, 2013년 4개, 2014년 3개, 2015년 2개, 2016년 2개 작품이 진출했습니다. 2016년 한한령을 계기로 움츠렸던 한국 작품의 오리지널 투어는 2018년 상하이 국제예술제의 브러쉬 시어터의 리틀 뮤지션 초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막힌 상태로 보입니다. 중국에서 한한령에도 불구하고 한국 라이선스 뮤지컬의 공연이 계속되는 것은 현지화를 거치면 중국에서도 흥행에 성공하기 때문입니다. 2016년 시작 때 매년 열리고 있는 K-뮤지컬 로드쇼는 중국에서 한국 뮤지컬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일조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시간이 흐르면서 중국 공연계 관계자들과의 파트너십이 공고해지고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한국 뮤지컬은 더욱 큰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를 지켜본 한국 프로듀서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중국 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는데요. 아예 쇼케이스부터 중국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라이선스의 토대를 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뮤지컬계 스태프들이 중국에서 일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양국 간 교류도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학의 공연 관련 학과에서 유학하고 돌아간 중국의 젊은 기획자들이 한국과의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 세계 공연장의 문을 닫는 등 파행이 계속되면서 공연계에서는 온라인 공연이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흔히 랜선 공연이라고 불리는 온라인 공연은 PC나 휴대전화의 인터넷 환경에서 음원과 영상 등을 재생하는 스트리밍을 통해 공연을 보는 것인데요. 하지만 오프라인에서와 마찬가지로 무료 온라인 공연의 지속은 공연 산업에 타격이 되기 때문에 유료화가 점차 진행 중입니다. 사실 서구에서는
이미 유료 VOD 방식으로 공연을 볼 수 있는 OTT들이 나와 있는데요. 코로나를 계기로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런 온라인 공연이 한국 뮤지컬을 해외에 알릴 수 있는 새로운 통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EMK 뮤지컬 컴퍼니가 지난 6월부터 7월 사이 2주간 창작 뮤지컬 엑스칼리버를 올해 출범한 브로드웨이 온 디맨드에 서비스하며 그 포문을 열었습니다. 스트리밍과 VOD 방식으로 관람하도록 했는데 관람료는 브로드웨이 온 디맨드의 출범을 기념해 저렴하게 책정된 5.99달러, 한국 돈으로 약 7,200원이었습니다. 당시엔 미국과 영국, 유럽에서만 시청이 가능했지만 브로드웨이 온 디맨드는 순차적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MK가 엑스칼리버의 온라인 관객 숫자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봤을 때 아쉽게도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EMK 인터내셔널의 김지원 대표가 브로드웨이 온 디맨드 안에 K-시어터, 즉 한국 공연의 프로그래밍 디렉터를 맡은 것은 한국 창작 뮤지컬의 소개 기회가 늘어난다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EMK는 7월엔 일본 최대 티켓 예매 회사 피아의 공연 스트리밍 사이트인 피아 라이브 스트림에서 뮤지컬 모차르트를 3일간 스트리밍했습니다. 당시 김준수 등 타이틀롤 3명의 공연을 각각 보는 티켓은 6,000엔, 약 67,000원, 모두 볼 수 있는 패키지는 9,500엔, 약 106,000원에 팔렸습니다. 일본의 김준수 팬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높은 가격에 팔릴 수 있었습니다. 9월 들어 한국 뮤지컬계에서 유료 온라인 공연이 본격 시작됐는데요. 광음 소나타는 2주간 국내 플랫폼 프레젠티드 라이브를 통해 중국과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전 세계에 스트리밍했습니다. 당시 일본, 대만, 미국 등 52개국에서 공연을 관람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관객 수가 많진 않았어도 중남미 국가에서도 공연을 즐겼습니다. 한류 팬덤을 보유한 K-팝 아이돌 멤버가 출연했기 때문입니다. 관객들을 국가별로 보면 일본이 가장 많았고 한국과 대만, 홍콩, 미국 순이었는데요. 특이한 건 그 다음 티켓이 많이 판매된 국가가 중국이고 인도네시아도 10위 안에 이름을 올린 겁니다. 당초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유료 결제를 차단하면서 서비스 불가 지역으로 분류했는데 팬들이 우회 통로를 찾아서 공연을 관람한 거죠. 또 EMK의 모차르트가 10월 네이버 브이라이브에서 2회 유료 스트리밍하는 동안 1만 5천여 명이 관람했습니다. EMK가 국가별 집계를 발표하지 않아서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지만 당시 라이브 채팅창에 한국어 외에 일본어, 중국어, 영어가 다수 보였던 만큼 해외에서도 관람한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 입대한 K-팝 스타들이 출연하는 군대 뮤지컬 귀환의 경우에도 라이브 채팅창에 외국인이 다수였습니다. 최근 국내 사례들을 보면 한국 뮤지컬계가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공연을 통해 새로운 관객층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각국의 아이돌 팬덤을 온라인 공연이 흡수하면서 다른 공연 관람으로 이어지는 시너지 효과를 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뮤지컬 영상을 온라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플랫폼이 생기거나 기존 OTT 등에 들어가게 된다면 해외에서 좀 더 많은 관객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뮤지컬 한류, 즉 한국 뮤지컬의 해외 진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전 세계로 진출한 K-팝이나 드라마와 달리 아직은 중국과 일본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코로나 시대 온라인 공연을 통해 새로운 관객을 개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새로운 시도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